자,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경제와 사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는 수치제도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이제 수치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금을 어떻게 걷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부과되는 조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산물을 바치는 공납, 그 다음에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이 있습니다. 고려의 조세 제도를 보면 이제 그 생산량의 10분의 1, 이건 이제 태조 왕건이 치민 유도 정책을 쓰면서 실시했던 것이 이제 기본 원리로 계속 적용이 되게 되고요. 공납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중앙에서 그 지방간을 통해서 주연에다가 내려보냅니다. 이렇게 내려보내면 이걸 다시 속현이나 이 지방 단위로 분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지방의 향리가 정해진 양을 이제 호 단위로, 그러니까 호라고 하는 것은 가족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호 단위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조세는 토지에, 그 다음에 공납은 호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역이라고 하는 것은 16세에서부터 60세 미만의 남자, 성인 남성들에게 부과되는 걸로 군대 복무를 해야 되는 군역과 그 다음에 토목공사에 동원돼야 되는 요역, 이것들을 이제 부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세금을 실시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세금 제도를 흔히 말하는 인구수와 그다음 토지를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려에는 호부라고 하는 관청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런 이제 제도들을 정비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곡식의 출납이나 이런 회계 이런 부분들은 삼사라고 하는 기구에서 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토지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양안을 작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구수를 조사하는 이 호적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고려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토지제도인데요. 우리가 고려 토지제도 하면 전시과를 떠올리게 되죠. 자,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잘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시과는 예컨대 이제 관료가 되면 나라에다가 복무를 하는 거죠. 그죠? 이걸 일리면 우리가 직역이라고 합니다. 그 직책에 따르는 어떤 업무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는 나라에 대해 직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는 이 관료들에게 녹봉을 줘야 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월급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은 이제 국가가 토지에서 조세를 받아서, 그죠? 그 조세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관료들에게 녹봉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거치다 보면 결국 운반이나 보관이나 이런 과정에서 비용과 손실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려에서는 어떻게 이제 하냐면, 이제 그 국가가 이렇게 세금을 걷어서 다시 녹봉으로 관료에게 줄 것이 아니라 이 관리에게 직접 자신의 녹봉만큼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조권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이제 관리들에게 주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 관리들은 이제 자기가 거둘 수 있는 녹봉만큼, 수조권만큼 그 토지에 가서 그만큼 걷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의 토지에는 예컨대 소유권과 수조권이라고 하는 이중의 권리가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조권을 놓고 흔히 말해서 이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이 국가에게 있는 땅을 우리가 일명 공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관리가 거둘 수 있는, 그러니까 수조권이 개인에게 있으면 이런 거를 일명 사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전과 사전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소유권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소유권 개념이 아니라 수조권이 누구에 있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고요. 그럼 소유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땅 주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 토지 주인이 만약에 국가면 그건 국유지인 거고요. 그 땅 주인이 개인이면 그 땅을 우리가 일명 민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의 차이들도 여러분이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시과라고 하는 것은 관리가 국가에 직역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받는 건데, 그래서 이 전시과라는 거는 토지를 직접 받는 게 아니라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지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그냥 토지를 지급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 토지에 주어지는 수조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조권은 이제 흔히 말해서 관리, 직역을 하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고려시대에 이제 전시과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줄 뿐만 아니라 이제 땔감을 거둘 수 있는 그 산지에 대한 그 땔감을 거둘 수 있는 권한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 전지와 시지 이렇게 해서 전시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리들에게 주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전직, 현직 관리에게 다 주게 되지만 나중에 가면 이제 현직 관리에게만 주는 식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 변화 양상을 좀 살펴보면, 자, 전시과가 이제 고려 태조 왕건 때부터 바로 만들어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조 왕건 때는 쉽게 말하면 이제 공신들에게 주는, 자기를 도와줬던 그 공신들에게 역분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분전이라고 하는 것은 농공 행상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와의 친분관계, 그다음에 공신으로서 공을 세운 부분에 대한 포상, 이런 이제 측면이 컸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광종 때에 가면 이제 공복을 제정을 합니다. 공복을 제정한다는 것은 관료의 등급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종 때에 가게 되면 광종이 만들어 놓은 이 공복 제정에 따라서 이제 관리의 이제 직급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관직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또 더불어서 이제 태종 왕건 때부터 이제 일어왔던 이제 농공 행상이라고 하는 측면, 이게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 개인적인 평가 이런 부분들이 결합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전시가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이제 그 직역에 따른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초기에 만들어진 시정 전시가는 관직과 인품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관리들에게 지급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종 때 가면 통치 체제가 완벽하게 정비가 되잖아요. 통치 체제가 정비가 되니까 이제 관료 조직이 공복 제도가 완벽하게 이제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목종 때 가면 이제는 오로지 이런 관직에 맞춰서 관직의 높낮이에 따라서 이제 전시가를 지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기준이 서게 되는 거고요. 이때까지는 여전히 이제 전직과 현직 모든 관리들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조권을 줄 토지가 부족을 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종 때 가면 현직 관료에게만 주는 형태로 전시가를 바꾸게 됩니다. 이걸 이제 다시 바꿨다 해서 경정 전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경은 다시 경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꿔서 정했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제 전시가 체제만 놓고 보면 시정 전시가, 개정 전시가, 경정 전시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이제 전시가에서 이거 외에 또 하나는 기타 이제 토지 분급으로 이제 공음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5급 이상의 고위 관료들에게 주는 걸로 이 문벌들에게 주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습이 이제 가능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반대로 6품 이하의 하급 관료들에게, 이 하급 관료의 자제들이 이제 관직에 나가야 되는데 관직에 못 나갈 경우, 그럼 생계가 막막해지겠죠. 그래서 그 자제들이 이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이들을 위한 한인전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취준생을 위한 어떤 그 지급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하급 관리나 이제 그 군인들의 유가족들에게도 생계 수단으로서 구분전이 이제 지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인으로서 복무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만약 자기 직역을 하는 거잖아요. 군인으로서 복무를 하니까 당연히 군인전이 지급이 되는데, 이건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전시가라고 하는 거는 관리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거나 또는 사망을 하게 되면 이 전시가는 국가에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군인전도 마찬가지로 군인에서 그만두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군역이라고 하는 것은 세습이 됐다는 거죠. 아버지가 군인이었으면 자식들도 대부분 군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 세습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이 이제 토지도 똑같이 세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군인전은 세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향리에게 지급하는 이 이제 외역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향리라고 하는 그 직역을 하고 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토지이지만 이 향리도 이 직책이 세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역전이라고 하는 토지도 똑같이 세습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시가 체제가 정비가 되긴 되지만 문제는 12세기 가면 문벌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문벌의 특징은 대토지 소유죠. 그 뒤에 이제 문벌의 동요를 겪으면서 무신 정권이 등장합니다. 그죠? 거기에도 무신 집권자들은 자기 정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토지를 소유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원관섭기에 가면 친원 세력, 즉 건문세족들이 등장하죠. 이들 또한 대농장을 경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시가는 크게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세기 이후에 가면 이미 이 전시가는 이제 붕괴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제대로 적용하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 가면 신진 사대부들이 이 전시가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폐지할 것이냐를 놓고 이제 깊은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전시가를 폐지를 하고 과전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토지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조선을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이제 토지 제도뿐만 아니라 경제 생활을 잠깐 살펴보면요, 기본 경제 생활은 농업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토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개간이나 간척을 장려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피가리, 그 다음에 이제 시비법이 발달하게 됩니다. 비료를 주는
하는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다 보니까 고려 전기에는 사실은 이제 휴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질이 좋지가 않아서 한 번씩 쉬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제 시비법이 발달하면서 고려 후기에 가면 이제 휴경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작을 가능하게 돼. 계속 작물을 바꾸면서 재배를 가능하게 되는데 밭작물 같은 경우 밭농사의 경우에는 2년에 3작이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번 이렇게 작물을 바꾸면서 수확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려 후기이긴 하지만 고려 말에 가면 남부지방 일부 지역에서 논농사에서 모내기를 일시적으로 시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농업 생산량을 이제 증대시켜야 되니까 이 농업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방책을 하나로 중국에서 만들어진 농서들을 이제 번역해서 편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농상지묘입니다. 그리고 고려 말에 가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문익점이 이제 목화씨를 가지고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목화의 재배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공업 부분을 보면요. 수공업은 기본적으로 이 장인들이 수공업품을 만드는 장인들이 중앙의 관청이나 지방 관청에 소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청 수공업이 기본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 행정구역으로 소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소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수공업을 하는 이제 금은을 만들거나 먹이나 종이 등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공납으로 바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에 사는 사람들의 이 소외민들은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과도한 세금을 부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게 이제 고려 후기로 가면 이제 민간에서 간의 수공업으로 이제 뭐 면포나 이런 면직물들 이런 직물들을 제작하면서 민간 이제 수공업이 좀 활성화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거는 사원에서 수공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원에서 직물도 만들고 소금도 생산해내고 심지어는 술도 재배를 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원이 수공업에 뛰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게 그냥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상업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상업이라고 하는 건 소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개경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에서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경에는 이제 그 시전이 존재를 하게 되었고 이 시전을 관리 감독하는 경시서라고 하는 관청도 두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당시에 상업이 발전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경뿐만 아니라 삼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서경이나 뭐 남경 이런 지역에서도 시장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시민들을 위한 비정기적인 시장도 있었고요. 지방에도 시장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사원이 수공업에 뛰어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공업에서 제작을 했으니 이걸 팔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사원이 이 상업에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만든 이 물건들을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대로 가면 훨씬 더 이제 규모가 확대가 되게 되고 그 품목들도 업종들도 훨씬 더 전문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 화폐를 만들게 되는데요. 성종 때 권원중보라고 하는 이제 최초의 화폐를 만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철로 만들어서 일명 철전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 뒤에 이제 숙종 때 가면 이제 아예 그 이 동전을 만드는 주전도감을 설치를 합니다. 관청을 설치를 하게 되고 거기서 뭐 사만통보, 해동통보, 해동증보 등의 이제 동전을 만들게 되고요. 이제 은으로 만든 은병이라고 하는 이제 또는 이걸 활구라고도 하거든요. 이런 화폐들도 생산을 해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상업이 발달하긴 했지만 이제 여전히 사람들은 곡식이나 포, 면직물 가지고 교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화폐가 널리 활용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대외 교류, 그러니까 10에서 12세기는 이제 이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다원적인 사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려도 이 여러 나라들과 긴밀한 교류 관계를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송나라뿐만 아니라 송나라를 비롯해서 여진, 거란, 그 다음에 이게 일본 이들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고려에서 주목되는 건 이제 이 대식국. 이 대식국은 아라비아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11세기 그 고려사 기록에 보면 3번 정도 이 대식국 상인들이 병난을 통해서 개경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이제 상인의 숫자가 100명이 넘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대식국에서 들어왔던 상인들을 통해서 일명 고려라는 존재. 특히 이제 꼬레아라고 하는 이런 이름들까지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그 항구인 병난도, 예성강 하구에 있었던 이 병난도는 국제무역항으로서 이름을 날리게 되는 거고, 이 각 지역에서 오는 물산들이 모이는 곳이 됩니다. 당연히 여러 물건들을 소비를 하게 되는 거고, 그죠? 여기를 통해서 이제 각지로 또 여러 물건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난도라고 하는 곳은 국제무역 항구로서 고려가 갖고 있었던 개방
정당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특징이 됩니다.